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일본의 무역 제재가 내일이면 100일입니다. 이를 두고 벌어진 세계 무역기구 분쟁의 첫 절차인 한일 양자 협의도 내일이죠. 잠시 아베 총리의 말 듣고 오겠습니다. 한국은 중요한隣国であります。国際法に基づき国との約束を遵守することを求めたいと思います。제200차 임시국회 본회의 연설의 일부였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했고요. 이어서 국제법에 따라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호사카 유지 교수 잠시 후 만나봅니다. 동양대에서 좀 내용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좀 더 몇 개를 이렇게 찾아보는데 너무 이제 용량이 큰 거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 씨 인터뷰 내용 때문인데요. 편집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강병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검사 본연의 업무를 하는 데 대해서 수사권 같은 부분에서 직접 거의 앞으로 줄이는 정도로 넘어서서 폐지 단계까지도 수용하고 공소적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의 없이 좀 수용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나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의 말이었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 개혁위 대변인 정영훈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십니다. 그리고 4부 YTN 라디오와 YTN 플러스의 콜라보 코너죠. 해보니즘에서는 요즘 관심이 높아진 정신과 치료와 정신건강검사를 체험하고 온 기자와 함께합니다. 10월 10일 목요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지소미아 종료 등 여전히 한일 관계는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불매 운동 100일, 한일 관계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난 100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본 쪽에서는, 견제 보복을 함으로 인해서 한국이 금방 손을 들 것이다. 백기를 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 쪽에서는 불매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또, 기타, 일본을 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도 하고, 또 WTO에 제소하는 그러한 제스처도 보이고 지소미아까지 종료 그런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경제적인 피해가 지금 일본 측에 아주 크게 일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일본 쪽에서 전혀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라서 내심은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게 일본 쪽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본 언론에서도 참담한 상황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일단 아베 정권이 생각하지 못했던 게 한국이 이렇게 강하게 대응할지 몰랐던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자신들이 이런 조치를 취했을 때 한국 경제가 흔들릴 거로 판단했는데 지금 오히려 일본 경제가 더 흔들리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 거 그건 어렵습니까? 아베 자존심입니까 뭡니까? 일단 상당 오판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 일본의 그러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선적인 결정을 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내면 정도가 독점적으로 그러한 정책을 수립하여서 그대로 비판을 받지
안고 시행하는 사실상의 독재에 가까운 제재가 현재 일본 제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판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또 그 중심에 있는 4명의 전적인 생명이 상당히 위대롭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자신들의 전단성을 주장하면서도 한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 자기 중심적인 예. 생각으로 일본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고 지자체가 한국 관광객이 오지 않아서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앙정부에 항의도 한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그 소비세 인상을 당하면서 네, 일본 네. 국민들 전반적인 그 여론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의 스탠스를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현재 그 일본 쪽에서 조금 나오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불만이 표출되기 이전에 예. 중요한 선거를 한다. 그러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아베 총리가 그 니카이 이 간사장에게 자금을 준비해라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더 이상 경제적인 일본의 손실이 많아진다고 하면 그 중요한 선거를 일단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 개헌으로 매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초기에 12월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의원 선거를 하면요. 22석 정도는 감소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도 중의원에서 3분의 2는 확보하기가 무난하다. 그러니까 지금 해서 일단 신임으로 얻고 그 다음에 참여원의 내 위석만 증가시키면 다 3분의 2가 되니까 그 다음에 개헌 종목으로 가져가서 지지율을 올리겠다. 현재 그 일본의 젊은 층에서는 개헌을 하자라는 그 의견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으로 그 전체적인 그 판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이 현재 아베 정권의 하나의 수법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개헌이고.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여론이 더 나빠지기 전에 중요한 선거다. 예, 예. 이런 작전이거든요. 네네. 근데 뭐 경제도 경제입니다만 안보 문제. 그 일본이 가장 신경 쓰는 이 안보 문제가 북한의 미사일일 텐데요. SLBM 북한이 발사했을 때 일본이 몇 발인지도 몰랐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지소미아는 이어져야 한다. 그렇죠. 그런 위기 의식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지소미아는 별로 필요 없다는 식으로 표면적으로는 아베 신조도 그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거는 지소미아가 없으면 상당히 일본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지소미아 전요를 가져온 책임이 역시 경제 보복을 한 아베 정권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일본 내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예. 그것을 자당하기 위해서 지소미아 전요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 일본이 지금 그 북한 쪽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상당한 그 위기 상황에 현재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노 방위상이 어제인가 그 패트리오트 미사일 그것으로 그 시작을 했거든요. 예. 일본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패트리오트라는 것은 방위 미사일이죠. 한국에서 말하면 사드. 한국에도 뭐 패트리엇이 있습니다만은 일본에서는 사드는 없고요. 패트리엇은 있습니다. 그거는 방어 미사일이죠. 예. 그거는 바로 북한 미사일이 일본 쪽으로 날아온다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시작했다라는 것인데 내심으로는 그 한일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싶다라는 것이 일본 쪽의 속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속마음은 그렇고. 네. 최근에 아베 총리가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약간의 입장 변화가 있는 건 아니냐. 약간. 예. 라고 했을 때, 약한입니다. 예. 예. 지금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두고 벌어진 WTO 분쟁의 첫 절차죠. 양자 협의가 내일 열리는데. 그렇죠. 여기서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 다 들리는 이야기로서는 역시
현재까지의 입장을 일본이 되풀이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일본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예. 보여야만이 일본 내의 의파들의 지지율을 계속 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부르기 위해서는 무릎 밑에서 어떤 합의를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만 우리가 계속 추적해 가도 진실을 알 수가 없다. 앞으로의 행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예. 자, 물밑 접촉. 22일이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인데 네. 이때 우리 총리가 참석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린 나름대로 이제 급을 맞춰준 건데 네. 일본에 예우를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또 이낙연 총리가 나름 일본 통이고 네. 거기 가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 이낙연 총리하고 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낙연 총리가 계속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은 7월 4일 이전의 단계로 다시 예. 그 복귀시키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소미아도 한국은 연장시켜주고 일본은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거나 또 반도체 세 가지 소재를 수출 규제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일단 초래하고 7월 4일 이전의 단계에 돌리자. 예. 그러면 그때는 간제 지원자 판결 문제에서의 갈등만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양자 협의로 풀어 나가고 그러나 일단 큰 문제가 일어난 7월 4일 이전에 복귀시키자 이게 한국의 입장이거든요. 그것을 일본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오히려 한국이 불리하게 이상하게 일본 쪽의 주장만 받아들이면 한국의 입지가 더 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 주장만 혹시 받아들이면 예를 들면 지소미아를 연장시켜달라. 그 모습을 한국이 그것만 받아들인다. 그러면요 상당히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균형 맞춰서 이쪽의 입장을 일본이 더 받아들여야 하고 이 부분은 절대 우리는 지켜야 한다. 고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가 가게 되면 아베랑 만나는 건 어떻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방향으로 일본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거부는 일본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루히토 일왕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베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르던데 평화주의자고 그렇죠. 과거 침략 식민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네네. 그러니까 선왕이죠. 그렇죠.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적 실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왕의 일이라는 것은 내각에서 결정된 서류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곳에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그러나 도장을 찍지 않겠다라든가 그런 의사표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실권도 없기 때문에 산진적인 존재일 뿐 실제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베 정권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서요. 일단 그러나 산진적인 입장에서 나루히토 일왕이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해준다면 이것은 아베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처럼 일왕은 상징적인 인물이긴 합니다만 일본 국민들로부터는 상당한 존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 말 하나하나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일본에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한국에 대해서 조금 악화된 여론이 나오던데. 일왕이 한마디씩 해주면 그것도 영향이 미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질문 드려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이러한 나루히토 일왕이 구체적으로 더 한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이야기를 혹시 해준다면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키히토 일왕 어느 정도 그 한국이라는 단어를 속하면서 그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역할을 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나루히토 일왕도 그런 지금 상황이 됐지만 그 아키히토의 영향 하에 있기 때문에요. 좀 기대해 볼 만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키히토는 우리 왕족들은 백조로부터 왔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주기식 때 분명히 어떤 메시지가 나올 테지요. 평화에 대한 메시지가. 예, 그러니까 아베 총리도요. 적극적 평화주의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전쟁으로 함으로 인해서 평화를 만들겠다. 그 메시지거든요. 일본군을 부활을 시켜서. 그러나 나루히토 일왕은 그렇지 않고 현재 평화 헌법을 지키면서 세계 평화를 지키자. 이러한 그 아키히토의 뜻을 이어받을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베가 총리를 한 번 더 하겠다. 네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자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최장수 아닙니까? 아직 두 번째이고요. 예. 조금 가면 가장 최장 예. 기록을 갈아치우는데요. 그러나 니카이라는 자민당의 간사장이 넘버 2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요새 포스트 아베는 아베다 그런 예.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예. 그거는 12년까지 현재는 크년까지 할 수가 있고 7년째이거든요. 그것을 또 3년간 연장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포스트 아베라는 데 극우파의 입장에서는 다음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아베가 정권 연장시킨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니카이 간사장은 그동안 지한파라고 알려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상당히 중국하고 한국에 대해서 좋은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예. 그러나 뭐니 해도 현재 극우파 정부의 상당한 준진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베 총리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 좀 있는 것이고요. 연세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80입니다. 예. 네. 이번에 간사장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베 총리가 만류를 한 거죠. 그런 역시 아베 총리하고의 관계상 또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아베 총리의 또 3년간 12년까지의 이야기를 권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일 문제도 있고 일본 내 소비세 인상 문제도 있고 또 올림픽이 과연 제대로 치러질 것인가. 네네. 이 문제. 그다음에 태풍이 일어났을 때 정부에서 제대로 대처 못한 것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베 정부가 풀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전 그렇습니다. 문제도 아직 남아 있고요. 네네. 그렇다면은 한일 문제를 계속해서 아베가 이렇게 끌고 갔을 때 자신들도 이거는 공멸이라고 느낄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건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현재 아베 정권 그러니까 아베 총리에게는 올바른 의견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예. 일본 정부의 크조가 상당한 문제입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말씀드리면요. 아베는 지금 국가 공무원의 인사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들은 현재까지는 올바른 의견을 예. 위에 많이 올려서 오히려 국가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관료들이죠. 국가 관료들이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일본 정부가 수용해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거꾸로 정치권이 국가 공무원 전체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 아베 총리의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요. 출세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보복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관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러나 위에 올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2014년부터 시작된 상당히 비전산적인 일본 정부의 형태인데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공무원들은 보신을 위해서 예.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판단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위에 내면 전도가 결정한 견제 보복에 대해서도 그대로 시행하고 예. 지금도 상당한 문제가 아래서 일어나 있는 것도 제대로 보고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판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베 정권은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일본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어요. 그것으로도 제대로 중앙에서 그 감지를 못해 가지고 결국은 그 다음에 중용 선거에서 참패를 한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하나 그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중간 간부들은 빨리 하자. 라는 중요한 선거를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또 일본 국민들이 더 굉장히 그 정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무관심증이 50% 정도 되니까 그런 무관심증 때문에 또 그 아베의 독주를 막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러한 일본 내 실상이라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많이 알려줘야 되는 그러니까 한국의 고위 정치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은 성명을 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일본 쪽의 언론들도 그런 것은 다 기사화하기 때문에요. 지금 일본 언론들도 방송들도 아베 정권이 거의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특히 방송사에게는요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객관적인 보도를 하면 천하로 항의를 합니다. 예. 아베의 친위대들이요. 친위대. 예. 한국에서는 그냥 댓글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댓글 플러스 일본에서는 천하로 목소리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방송사를 괴롭힙니다. 예. 그러니까 방송사들이 거기에 질려가지고 한국에 대한 좋은 방송을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까지 아베 정권은 친위대를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러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상이 있습니다. 예. 결국은 나라 전체를 장악했다 아베가. 예, 그렇습니다. 독재 아닌 독재로 가고 있고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네요. 국가가 되게 된 게.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상은 45년까지의 대일본 제국이 이상형이기 때문에 그때에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은 정확합니다. 자민당 안에서의 여러 가지 그 회의에서 나온 그 동영상이 가끔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그것으로 보면 기본적 인권 같은 것을 없애야 된다는 그런 말을 자민당의 회의 안에서 계속 말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국가주의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특히 자민당 안에 상당히 비정상적인 형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1부 순서 마치고요. 최강병기로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 뉴스 정면 승부. 최강병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 인터뷰를 공개한 후에 파장이 일고 있는데 논란의 쟁점부터 한번 짚어봅시다. 그래서 이 논란의 쟁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KBS 법조팀에서 과연 이 김경록 씨와 나눈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검사에게 유출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경록 씨의 입장이라든지 인터뷰 내용을 이 본질과 다르게 또는 취지와 다르게 왜곡해서 기사를 썼느냐. 이 두 가지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뭐부터 살펴볼까요? 일단은 증거인멸 부분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증거인멸 부분이. 김경록 씨가 증거인멸을 인정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알릴레오스는 그걸 편집해서 보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KBS나 다른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오해나 법적 측면을 모르고 얘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증거인멸죄가 되려 그러면 개인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요.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판단할 거예요. 예. 사실관계는 본인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경심 교수의 노트북 아니면 컴퓨터 하드를 버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버렸는 게 증거인멸이 되고 안 되고는 그 법적 판단을 받는 거는 검사나 법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김경록 씨가 내가 증거인멸 했다, 안 했다, 할 거라고 오해했다, 뭐 이런 말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범죄가 되려면 객관적 요건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객관적 요건이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였는데 이것이 그 피의자가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 PB 김경록 씨가 뭘 실질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혹은 증거를 인멸하는 행동을 했다거나 그런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을 댔으니까 증거인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좀 그런 사실은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은 약간 검찰이 우격다짐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보세요. 증거인멸 하셨죠? 안 했습니다. 증거인멸 손 댔으니까 증거인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이렇게 된 거죠. 우격다짐을 한 거예요. 조사 과정에서 네가 한 행동이 증거인멸입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뇌를 당했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거죠.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증거인멸죄가 되는 줄 몰랐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증거인멸죄가 되더라. 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유심 이사장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건 증거인멸 아닌데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라고 했더니 글쎄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좀 거의 검찰 얘기를 수사 과정 얘기를 그러니까 그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검찰이 거의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뿐만 아니라 우격다짐을 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KBS와 인터뷰 후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조사받으러 출석했는데 거기서 가보니 내가 KBS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다 있더라. 그래서 검찰이 KBS를 한번 털어봐라 이런 것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그러면 KBS가 검찰하고 내통한 게 아니냐. 그러니 KBS 기자들이 발끈해서 이거는 우리를 모독하는 행위이다. 어떻게 이것을 내통이라고 표현하냐. 취재의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취재를 하는 우리 법조팀장 장용진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취재를 하다가 부분적으로 어떤 내용이 흘러나갔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검찰의 분위기라든지 또 김경록 씨가 불편해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인터뷰의 주된 내용이나 대부분의 내용이 흘러나갔다. 그러니까 거의 통째로 흘러나갔다는 부분을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통이라고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KBS 기자들은 크로스 체킹을 위해서 검찰에 물어본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제가 검찰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내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건 언론기관을 찾아서 갔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그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취재원을 보호하고 기사화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나한테 그게 특히 김경록 씨한테 불리한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정경심 씨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취재원 보호는 되지 않았다. 안 됐고요. 그걸 갖고 그대로 검찰한테 하기로 하면 검찰이 뭐라 합니까? 조사한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죠. 아무런 의미 없는 거를 크로스 체크한 거라 보이거든요. 김경록 씨 입장에서는 또 이럴 수 있겠죠. 내가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언론 취재에 응했는데 다시 검찰 조사 받으러 갔더니 내가 언론에서 했던 얘기를 검찰이 다 알고 있더라. 그러면은 당연히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럼 좀 그런 의미로 알릴로에서 지적한 부분이고 그게 이렇게 화낼 일입니까? 그거를 크로스 체크를 할 게 아니고 딴 데 가서 물어보든지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크로스 체크를 하려고 그러면 만약 김경록 씨 와서 고문당했다. 예컨대 폭행당했다. 그러면 하기는 해야죠. 그게 아니고 진술했던 거를 이 사람이 그 진술하면 믿어줘야지. 그걸 다시 검찰한테 하게 하면 검찰하고 김경록 씨하고 상대방인데. 자, 이 건 어쨌든 KBS 법조팀에서 발끈하고 나섰는데 우리 장용진 기자도 법조팀이니까 법조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 사실 다 이해가 가요. 저는. 이해하죠. 법조팀 KBS 법조팀도 이해가 가고 김경록 씨가 화가 난 것도 이해가 가고 유시민 이사장이 이게 잘못이다라고 지적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그 기사가 보통 어떤 그런 취재 관행을 가졌던 건 사실이고요. 그것 때문에 일반인들이 기자들에 대해서 불신한다거나 비판이나 조롱을 하는 대상이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행이라고 해서 이거를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예.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검찰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받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은 게 검찰인데 지금 막판에 이런 여론의 비판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오늘 갑자기 수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보가 심각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피의자의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기사 방송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검찰도 마찬가지죠. 피의자의 일방적인 얘기만 피의사실 공표죄로 해가지고 피의사실 공표한 거 아닙니까? 예. 민원연에서 조국 장관 관련해서 모니터한 게 있죠. 단독 각종 언론에서 단독 달고 낸 기사 75건인데 네. 그중에 검찰발 기사가 30건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그렇죠. 그러면 그건 전부 다 예, 검찰 잘못인 거죠. 그건 분명히. 일방적인 얘기를 기사화한 거 아닙니까? 예. 또 지금 어떤 언론에서 세계를 보내요. 유시민 피의자 인터뷰로 피의사실 알렸다 이런 기사를 달았던데 피의사실 유포죄는 경찰과 검찰 수사 관계자만 수사 당국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일반인 하는 게 아니에요. 형법을 알려드려야 되나? 제가 당황스러운 게 이번에 기자들이 기사라고 써댄 것들 중에 보면은 법을 전혀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예. 당장 오늘 그 KBS 쪽에서 나온 입장을 살펴보면은 정경심 교수가 그 코링크가 어디 투자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죠. 그거는요. 그 정경심 교수가 위반한 게 아니라 코링크가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그게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은 만약에 내가 어디 사모펀드가 어딘가에 투자하는 걸 알고 있다면은 그렇죠. 그것을 투자자가 다른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자산을 일부러 부풀린다든지 주식을 일부러 더 사가지고 주가 조작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할까봐 그걸 하지 말라는 취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단지 그 펀드 운영자가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도 투자해요. 저기도 투자해요. 우리 이거 할 거예요라고 예. 한 것 가지고 이걸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자본시장법 위반 아닌 거를 기자들은 맞다고 쓰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이 쓰니까 계속 따라서 검찰이 흘린 내용이에요. 예. 검찰이 흘린 내용의 법적 의미를 심도 있게 생각할 수 없겠죠. 기자들이 아직까지는. 변호사가 아니고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상법을 하고 그 자본시장법을 한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고 아이고 알았다. 이거 알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기사화되니까 일반인들이 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하지만 자본시장 위반이 되려면 최소한 운용자, 최소한 실질 소유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닌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다른 처분을 받을 수 있어도 가태료나 이런 자본시장법 위반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조국 장관과 관련돼 가지고 핵심적인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설령 그것이 위반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걸 현재 따질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마치 지금 살인죄로 잡아온 사람인데 너 어저께 무단횡단했지. 그렇죠. 요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집중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KBS 법조팀은 그런 것 같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김경록 씨가 말실수한 부분이 있었고 난 그거를 캐치했다. 라고 예.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조국 장관 동생이 구속영장 기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직 판사가 법원이 스스로 5점 찍었다 이렇게 공개 비판했는데 이 영장이 나오기 전에 기각이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우리 패널들 변호사 출신의 네. 박수민 변호사도 그렇고 제가 엄 변호사도 그렇고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 했잖아요. 패널들은 다 기각이다 그랬거든요. 이상하네요. 왜 기각이 될 수 있냐면요. 이거 제가 좀 살짝만 말씀드리면 일단 범죄가 크게 두 가지예요. 예. 하나는 그 위장소송 100억 원대 배임죄, 또 하나는 채용 비리 뭐 수억 원대 그 배임 2억 수재죄, 원짜리. 2억 원짜리죠. 그 두 가지인데 그 위장 소송은 논쟁이 논란이 엄청 많습니다.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소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건 인정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배임 수재, 채용 비리는 본인이 인정했어요. 그리고 증거는 엄청나게 가져갔기 때문에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예.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 전개상 당연히 기각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런 예를 들어요. 이렇게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한 사람이 영장이 기각된 게 한 번도 없었다. 발부가. 근데 그거는 달리 봐야 되는 게 이 사람이 지금 뭐 포기한 게 아니에요. 몸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연기 신청을 했는데 검찰하고 법원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 자동으로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봐야 되는데 그 자료를 딴 걸 갖고 와가지고 해버리니까 논란이 되는 거 사실 같아요. 그 포기를 했는데 그 영장이 기각됐다 이런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어요? 예. 3년간 없긴 없던데. 최근 3년에는 없어요. 네. 그것도 중앙지검에만 없어요. 없어요. 예. 신정아도 사실은
예, 자기가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는데 영장이 기각됐었어요. 네. 그 앞에 예, 박모모 의원 2004년에도 본인이 그 사람이 그래서 3명, 3년 하잖아요. 예, 그분도 같은 경우였고 또 여택수 전 뭐 청와대 수석인가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포기를 했는데 예, 기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개를 뒤져보니 그다음에 2011년에는 절도범인데요. 절도범인데 이 사람은 너무나도 감옥에 가고 싶어가지고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어요. 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또 곧바로 그 사건 절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잡아놓은 사례도 있어요. 뒤져보니까 꽤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속영장 기각됐고, 결국은 정 교수 구속영장을 치냐 안 치냐 이 문제인데.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실. 그런데 지난주에 친다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벌써 또 일주일 지났단 말이죠. 제가 조범동 씨가 정경심 교수하고 연관성이 큽니다. 네. 공범이냐 이 부분인데 저 공소장을 꼼꼼히 봤습니다. 한 19페이지 정도 되는데 공범 적시는 안 됐고요. 몇 가지가 이제 껴 있는데 글쎄요, 뭐 검찰이 히든 카드를 결정적 어떤 증거를 숨기고 거기 기재했는지 모르지만 그 공소장만 봤을 때는 정경심 교수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기재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을 네. 검찰이 빨리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못 내는 상황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백기투항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시간을 질질 끌어서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뾰족한 증거는 없어 보이거든요. 네. 딱 한 가지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딱 검찰 입장에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경심 교수의 자백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괴롭힌다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러니까 겁니다. 사실 이런 얘기 자꾸 합니다. 조사를 와가지고 열 몇 시간 하면 12시간씩 열람을 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과정이 열람하고 날인을 하는 방법인데 그거를 검찰에서 자신들의 증거, 신문조서에 증거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렇다면 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면 12시간 하루 종일 보라 하든지 그렇게 준비를 하고 불러야 되는데 지금 뭔가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장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백이라는 걸 찾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고 마칩시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범인으로 지목돼서 20년을 복역한 윤모 씨가 억울하다. 재심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재심 청구가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심을 하려면 증거가 새롭게 나와야 되고요. 새로운 거에 더 나가서 명백한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새로운 거는 이춘재의 자백을 새로운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이게 20년 보관을 하거든요. 그 90년 5월 8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년 보관하면 2001년도에 2011년도에 다 지금 기록이 폐기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명백한 증거를 과연 찾을 수 있을까? DNA 채취한다 하더라도 보관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는 발견됐는데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재심을 열지 말지가 아주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이춘재의 자백 그것만으로 재심은 못 새로운 증거거든요. 근데 그거가 명백해야 되는데 어떤 명백한 증거라면 사실 우리가 말하는 물적 증거거든요. DNA 검출해서 비교하거나 아니면 수사 기록상에 나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이 정보 기록 보존 법칙에 따라서 20년만 보존을 합니다. 그 확정 판결이었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없어졌을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윤모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 조사받을 때 경찰들에게 모진 고문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게 인정이 돼도 재심할 수 있잖아요. 인정은 되는데 그걸 갖고 무죄를 또 다투요. 재심은 개시를 한 다음에 유무죄를 새로 따져야 되거든요. 무죄를 할 수 있는 거가 될지는 또 의문입니다. 고문 때문에 핵심적인 증거가 그 효력을 잃어버려야 돼요. 예. 네. 근데 그 현재로서는 그럴 수가 있는지가 좀 의심스럽거든요. 뭐 DNA라든지 그 채모라든지 이런 거에 나왔기 때문에 채모가 문제다. 예. 예. 그래서 쉬워 보진 않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은 이춘재라는 사람의 진술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저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뭐 10건 이상의 살인과 30건 가까운 그 강간을 저지른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진술을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그것만 가지고 재심을 열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죠. 예. 어쨌든 이 지금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 전문이니까 네. 변호사죠. 예.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3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검찰 개혁 이야기 해보죠. 지난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도 네 번째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검찰 개혁을 위해 꾸려진 법무부 산하의 민간위원회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앞으로 검찰개혁 과제는 무엇일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 맡고 있는 정영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지난해 1기위원회, 올해 2기위원회인데 1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본질적인 차이는 1기위원회는 일단은 우리 공수처 설치법이라든지 예. 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 주로 이제 법률안과 관련해서 예. 좀 큰 그림 차원에서 또 골격을 구성하는 측면에서 활동을 했고요. 예. 저희 2기위원회는 그러니까 국회에 법률이 필요 없는, 입법이 필요 없는 대통령 시행령이라든지 예. 또는 법무부 훈령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신속하게 해서 신속하게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걸 목표로 해서 예. 일단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기는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회에서 법률을 할 수 있는 안을 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2기는 대통령령, 그러니까 행정부나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안, 네. 이걸 마련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되겠네요. 예. 자, 검찰에서 셀프 개혁안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고, 엊그제 조국 장관도 법무부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로 들어가 보게 되면 예. 조금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대검의 개혁안을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는 일단 수용을 했지만, 또 실질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저희 위원회의 어떤 개혁안을 일정 상당 부분 좀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게 일단은 중앙지검, 그러니까 특수부를 두세 개, 전국의 두세 개 청에 나눠서 두세 개 청에만 특수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했지만, 대검에서는요, 장관께서는 또 중앙지검의 특수부도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해야 된다 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다른 면이고, 그리고 대검에서는 외부 파견만을 이제 전면 금지하고 이제 원대 복귀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 법무부 장관은 내부 파견도 이번 개혁안 발표에서 내부 파견도 검사 직무 대리 형식으로 파견된 내부 파견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감찰권 부분도 이번 법무부 감찰권을 실질화하고 전국의 검사들의 비위나 이런 부패를 실질적으로 감찰할 수 있는 감찰 전담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검 검찰개혁안보다는 다소 많이 나아간 진일보했다. 네, 알겠습니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검찰의 권한, 권력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중수부 폐지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중수부 폐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수부가 하던 일을 특수부가 다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름만 바꾼 게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럼 특수부가 지금 만약에 줄어든다고 하면 어느 순간 다시 늘어나거나, 그러니까 조직이 비대해진다거나, 예전 중수부, 특수부가 하던 일을 또 그대로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번에도 폐지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폐지론과 축소론이 다 있는데요. 저희 이제 전국 각 검찰청에 특수부가 있는 검찰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 폐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남겨진 두세 개 청에 이제 특수부는 두더라도 그 특수부의 규모나 인원 이런 것들도 최소화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당장 이제 전면 폐지를 하기에는 너무 이제 급격하게 갑자기 이제 전면 폐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고, 장기적으로 보아서 이제 저희들의 이제 검찰 개혁은 사실 수사 기소권이 분리가 권한 분산 측면에서 맞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특수사건이 폐지된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부당한 별건 수사 제한하겠다, 이런 건데, 별건 수사가 옳지 못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인데. 맞습니다. 지금껏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계속 별건 수사 했지 않습니까? 네. 1, 2번 파다가 없으면 3, 4번 파고, 없으면 네. 5, 6번 파고 이런 네. 거였잖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 이번엔 법제화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별건 수사를 못하게 한다는 게. 이게 이제 이게 법률이 아닌 사항으로도 이거는 관행이나 어떤 대통령이나 법률 규정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이게 예. 별건 수사의 문제는 무엇보다 특수 수사에서 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특수 수사라는 게 이제 대검이나 총장의 이제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검이 수사 지휘하는 총장이 지휘하는 수사에 있어서 이게 무혐의라든지 또는 불기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특수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총장께서 직접 지휘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건에 의해서 무혐의임에도 불구하고 본건이 아닌 다른 별건으로 수사를 하게 되고 끝까지 파헤쳐서 예. 기소를 하는 이제 그런 무리한 수사 관행들이 있었게 된 거죠. 이게 결국에는 특수수사에서 좀 나오는 잘못된 관행이었다라고 보시면 좀 대부분 특수사에 나오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연동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대검에 있는 감찰부를 법무부로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권고했고요. 네. 그 권고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법무부에서. 네네. 자, 법무부가 감찰권을 갖고 와야 되는 네.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이제 가져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언론에서 그런 부분 표현들이 예. 있는데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이 있는 겁니다. 예, 예. 대통령령이나 이에 의해서. 근데 이제 법무부 훈령을 제정을 하면서 2005년도에요. 이때 수사의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수사기관에게 검찰에게 1차 감찰권을 두고 법무부가 2차 감찰을 하도록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법무부가 감찰권을 실질화 하는 것은 1차 감찰권을 가져오는 정상화시키는 부분이지 이거를 원래 검찰이 있던 거를 해소한다 또는 가져온다는 측면은 아니라는 걸 먼저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감찰권을 실질화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검찰에다가 감찰의 자율권을 둔 이유는 검찰의 수사를 독립하고 공정하게 하라 이런 취지였거든요. 예. 근데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수사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과연 독립적 중립적으로 이루어지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검찰개혁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검찰의 어떤 자정작용 검찰 자체에 자율권을 줬는데 감찰 예. 자율권을 줬는데 자정작용이 이루어졌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 결국에는 감찰 자율적 감찰권은 수사 독립성을 위해서 줬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지켜지지 않았고 예. 차라리 외부적 내부적 통제를 통해서 수사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되는 그런 통제 방안을 마련한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한 일환에서 법무부의 감찰권을 실질화한다면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수사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자정작용이 이루어지도록 예. 이제 도와주니까요. 예.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 말대로 지금까지는 검찰한테 셀프 감찰을 맡겨놨더니 제 식구 감싸기 하고 맞습니다. 예. 언론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검찰이 이걸 받아들이겠느냐. 검찰이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던 권한을 뺏기는 기분이잖아요. 물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검사님들이 그런 우려를 주시긴 하는데 그러나 일단 먼저 국민들이 왜 검찰 개혁을 요구를 하게 되고 이런 방안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한번 검사님이나 또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좀 이제 뼈를 깎는 오히려 반성이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국민들의 염원이나 이런 걸 본다면 너무 이제 본인의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조금 버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검사님들이 물론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한번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를 강화한다. 이것도 법무부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측면이냐 하면요. 이게 이제 그 특수부 권한 주소는 결국에는 대검이나 총장이께서 이제 수사 지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특수부가 축소되면 대검 권한이나 그 총장의 권한도 축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이제 갑론을박 이런 것들이 있는 와중에 아마 이제 그 장관께서 어제 이 부분을 그 일환의 하나로 그러니까 대검이나 총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한 일환의 방안으로 고등검사성의 사무감사를 강화하는 이런 방안을 과감하게 내놓으신 것 같다. 결단이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인데 예. 저희들은 굉장히 좀 과감한 어떤 아니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 검찰처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은 없습니다. 굉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개혁안을 쉽게 얘기하면 법무부 권한을 강화하고 검찰 권력을 축소하고 인권 수사를 강화하고 검찰이 갖고 있던 특혜를 폐지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건데 지금 검찰이 장관을 수사하고 있단 말이죠. 장관 가족을 수사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이런 개혁안을 마련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시기상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저희 그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고요. 안타까운 상황이라 이런 예. 검찰 개혁안 지금 위에서 위원회가 16분의 그 현직
공무원분 등 검사님들하고 포함해서 16명의 전문가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검찰개혁에 공감하고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굉장히 열정적이고 타이트하게 운영하면서 검찰개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효적인 방안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내놓은 개혁안들이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오해받는다는 부분은 좀 굉장히 안타깝고요. 다만 저희 위원회는 그런 어떤 외부적인 정치적이라든지 대검이나 어떤 뭐 장관의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저희들은 전에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개혁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0년 전, 20년 전에도 계속 검찰 개혁해야 된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이 검찰 개혁안을 여러 가지 내놨었거든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모든 대체적인 평가가 검찰의 어떤 기득권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막강하니까요. 사실은 그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검사분들이 많이 파견을 나가거든요. 국가기관에.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정보도 굉장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검찰의 어떤 막강한 힘들이 있었고 그게 아마 실질적으로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하다 보면 그런 어떤 그런 저항이나 어떤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그거를 이겨내기가 어려워서 그때 다 아마 좌절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반드시 이 부분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1기 때 완성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2기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그 막강한 검찰 권력이 개혁을 회박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 출신의 또 국회의원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검찰 출신이 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검찰이 로비를 했을 테고요. 그런 것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는 소위 말하는 법제화 이런 걸 시켜가지고 다시 못 돌릴 수 있도록 되돌리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법무부에서 나온 개혁안 충분히 못을 박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완벽한 제도라는 있을 수 없는데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먼저 이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그나마 이제 검찰 개혁 법안이니까요. 패스트트랙이 통과가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령이나 법무부 훈령으로 시급히 갖출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서 소위 말하면 이제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관행화시키고 정착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 아닌가.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 없고요. 저희들이 완벽한 제도를 위해서 시스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간다. 이런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윤석열 총장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습니다. 직접 수사의 범위도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이렇게 제안했는데 윤총장이 오늘 내놓은 방침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방향은 기본적으로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총장께서 이렇게 내놓은 방향에 맞게끔 구체적인 조치도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과연 그러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규모를 두고 어느 정도 인원을 남겨둘 것인가. 구체적인 조치나 운영 과정을 봐야만 총장의 어떤 특수부에 대한 개혁 의지를 진정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일단 방향만 나와 있고 그리고 중앙지검 특수부가 사실 아까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대검 중수부를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특수부의 본령이자 중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나 줄이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총장께서 내놓는 향후 운용하는 그런 거를 보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검찰 개혁안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문제 같은데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지 않습니까 검찰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된 권력보다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차제에 검찰총장을 선출직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지금 아마 미국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총장 직선제뿐만 아니라 또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논의도 논의가 나오고 있고요. 논의는 하고 있었습니다. 논의는 기존의 학계에서도 논의를 하고 토론회에서도 각종 나오는 어떤
그런 어떤 아닌데요. 예. 다만 이제 이게 선거로 뽑히다 보니까 그 이제 여러 가지 고려의 부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이제 그 안을 하나로 놓고 논의를 하겠지만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총장이나 검사장도 선거를 하게 되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그러면은 전혀 통제받지 않고 이제 임기 동안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행사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똑같은 폐단이 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선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단점과 이런 비교 형량을 좀 해봐서 저희들이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논의를 이렇게 도입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뭐 일단 검찰의 어떤 내적 외부적인 어떤 민주적 통제 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강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검찰의 어떤 본인의 업무를 열심히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사실은 보거든요. 뭐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먼저 얘기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예.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에게 검사의 인사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저해되는 이유는 검찰 내 외부의 통제가 완벽하지 않고 거의 뭐 이루어지지 않죠 사실은. 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자정작용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정치적 중립性오히려 더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쉽게 뚫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검찰의 대내외적 민주적 통제 방안을 강화하는 것만이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오히려 그게 강화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하나 볼까요? 4251님. 검찰 개혁하면 뭐가 좋아집니까? 권력은 돌고 돌아 개혁의 주체로 권력이 옮겨지면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되지 않을까요? 답해 주시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영국의 액턴경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절대 권력이 부패하지 않도록 절대 권력이 생성되는 거를 우리 민주적 국가에서는 막아야 되고요. 그런 권력 국가가 생성했을 때는 그 권력을 분산하고 통제해서 항상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되고요. 또 외부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외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끊임없이 견제를 해야만 민주적인 국가가 민주법치국가 제대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또는 시민들의 그 견제와 균형은 시민들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국가 권력이 정상화되고 건전하게 돌아가지 합니다. 시민이 눈을 떼게 되고 감시를 소홀히 하는 순간 절대 권력은 생성되고 절대 권력은 부패하게 되며 국민들은 결국에는 불행해진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회의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시민분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감시를 하고 통제하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해방 이후로 지금까지 이 권력기관이죠. 검찰, 정보기관, 기무사 포함입니다. 경찰, 국세청 이 기관들이 다 그 독재의 주구 노릇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막기 위해서도 개혁은 필요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검찰 개혁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수처 처리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근데 공수처 문제는 일단 패스트트랙 태워져 있고 이거는 뭐 검찰이 혹은 법무부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만 이루어진다.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통과될 것처럼 보입니까? 그 부분에 굉장히 좀 난감한 질문이고요. 물론 예. 국회가 협의를 통해서 예. 잘해서 저는 통과가 돼서 처리를 잘해서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다만 그거는 국회의 권한이지 저희 위원회에서 뭐를 발표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옥상옥이다. 네. 혹은 이 공수처가 통과되면 네. 야당을 탄압하는 그 부처로 네. 전락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의견. 저는 옥상옥이라는 부분보다는 옥 위에 오다. 그러니까 이 하나가 그 위에 하나 얹혀지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예를 들면 특수부죠. 어쩌면 공수처가요. 특수부가 생기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제 검찰과 검찰 외부에 있는 특수부 권력들이 서로 상호 견제하게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지금 검찰청 내에서 다시 특수부 위에 특수부를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겁입하는 좀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런 우려는 있죠. 항상 권력
뭐 일단 권력을 막강한 이제 사정 권력이 생기는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공수처는 그래도 이제 규모가 좀 적지 않습니까? 예. 규모가 적고 거기서 이제 우리 아까 이제 시청자분 의견 주셨지만 그리고 제가 답변을 했지만 국민의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공수처가 권력이 정치적으로 독립성이 훼손되거나 또는 남용되지 않도록 다른 국가기관 간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수처에 대해서도 검찰이나 경찰이 국정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개인 비위에 대해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대한 공수처만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호 견제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검찰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변호사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들이 위원회가 이때까지 검찰 개혁이 안 됐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 16분이 실효적인 있는 거를 굉장히 지금 열정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낼 겁니다. 다만 그러나 검찰 개혁에 저는 검사님들을 위해서도요. 검사님들이 먼저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저는 총장님께서 개혁안 내는 것도 저는 방향도 좋고 예. 기본적인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더 이게 진정성이 있고 국민에게 와닿는 뼈를 깎는 고통에서 나온 개혁안이라는 걸 느끼게 하려면 좀 더 과감하고 좀 대폭적인 혁신적인 개혁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근본 개혁은 일단 대내외적인 민주적 통제 방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검사님들의 뼈를 깎는 자기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들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 정용훈 변호사였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해보니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경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YTN의 두 명품 브랜드가 만났습니다. YTN 라디오와 YTN 플러스의 전격 콜라보 프로젝트 해보니즘 백문이 불여일행. 오늘 함께할 분은 YTN 플러스 정윤주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경희대학교 병원의 정신 전문의 백종원 교수님을 찾아서 정신 건강 진단을 받고 더불어 서울의 심리상담센터를 찾아서 심리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정신과하고 심리상담센터. 네네. 예. 어디 마음의 병이 있으십니까? 저 특별한 마음의 병은 없지만 예. 누구나 한 번쯤은 내 정신적으로 좀 힘들다거나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많죠. 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확인을 해볼 겸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정신과를 찾고 심리 상담을 받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전달하고 싶어서 그거를 찾게 됐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정신과 간판이 있는 병원에 들락날락하기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정신과라는 말이 주는 부정적인 좀 의미가 아직도 저희 사회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심리상담센터도 오죽 나약하면 저런 데를 왔다 갔다 해?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정신 건강을 좀 체크하는 게 특히 젊은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확률이 떨어진다고 해요. 많이? 네네, 맞습니다. 요즘 조금 그래도 바뀌어서 부부가 같이 손잡고 가는 분도 있고 부모와 아이가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하던데 예. 아직도 조금 네,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일단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병원과 정말 비슷한 분위기였고요. 그다음에 심리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도 내가 내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좀 눈물이 나거나 너무 주눅이 드는 게 아닐까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분이랑 같이 얘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확실히 얘기를 하기도 편하고 또 특별히 주눅이 든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예. 1대1로 대화합니까? 네. 모든 상담은 1대1로 진행합니다. 예.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좀 다르긴 한데 병원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담을 진행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고 진단을 내리고 그다음에 약물을 받을 수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심리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센터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30분 아니면 1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병원 진료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이 사람이 정말 마음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판단하고 있다면 약물 치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뭐 물론 병원에서도 이제 임상심리 같은 전문가들을 연계해서 좀 깊은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병원에서는 이미 뭐 병이 있다는 걸 이미 직감하고 오신 분들에게 진단을 하고 또 약물 치료 처방을 해주는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비용도 궁금한데. 네네. 의료보험 됩니까? 네.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되는데 이게 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같은 경우는 일주일치 약을 받는데 이제 10,000원대 정도면은 지금 가능한 걸로 가능하고. 알고 있지만 예. 이제 심리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좀 이렇게 금액이 좀 다양하고 좀 많고 물론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수도 적고 그래서 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상담료가 일단 심리상담센터는 비싸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정신과는 어쨌든 의료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싸고. 네네. 정말 힘드신 분들은 정신과부터 가보시면 좋겠네요. 네네. 저도 정신과부터 이제 재정적으로 또 압박이 있으시면은 가보는 게 가장 좋고 이제 직효로 바로 약을 복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심리상담센터는 그런데 많은 얘기를 하니까. 네네. 응어러진 게 있다고 하면 또 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그 전문가분들이 자기 얘기를 많이 하시기보다는 거의 한 1시간 상담을 하면 50분 정도는 얘기를 들어주세요. 나머지 이제 10분에서 딱 이제 마음에 꽂히는 말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나만 혼자 얘기하고 가는데 이게 좀 비싼 게 아닌가, 이게 도움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딱 마지막에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다른 분들이 상담센터를 찾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 기자 가서 어떤 상담을 받았습니까? 좀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감정의 고저가 좀 없고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활력이 좀 없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뭐를 꼭 해야겠다 이런 목표의식이 좀 적은 편이었는데 이게 뭐 다른 분들의 고민에 비하면은 굉장히 작은 고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상담에 좀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찾아서 한번 상담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정신과와 심리상담센터 가서 상담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정신과에서는 이제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을. 없다는 결과를 받았고 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좀 이런 거를 말씀드려도 되나 싶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부부 간에 뭐 부부 사이가 안 좋았다 이런 것들을 정신과에 가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심리상담센터에서 얘기를 하는 게 더 예. 적합해서 그런 제 개인적인 작은 고민들은 상담센터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정신과 가면은 이 검사 페이퍼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겁니까? 물론 상담도 진행을 하고요. 근데 거기 심리검사, 임상심리검사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종류의 검사가 있는데 제가 진행한 것 같은 경우는 뭐 문장을 주고 좀 비워진 문장을 주는 거예요. 나는 뭐 인간은 땡땡땡땡 예를 들어서 이런 딱 예시를 주면은 제가 나머지를 완성하는 문장 완성 검사라는 거를 진행을 했고요. 또 뭐 TV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나무집 사람 이렇게 3가지를 그리고 이 그림에서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성격적인 뭐 특징이나 뭐 트라우마 같은 거를 분석하는 그런 검사도 받았고 또 로르샤흐 검사라고 해서 데칼코마니처럼 별 느낌이 없고 그냥 뭔지 잘 모르겠는 모호한 문양을 주고 이게 뭘로 보이냐 이런 식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담 한 번으로 좀 달라지던가요? 심리상담센터에서 가서 상담받았을 때 좀 편안했습니까? 당연히 뭐 상담 한 번으로 뭐 인생이 변하거나 내 안에 모든 고민이 해소되고 활력이 갑자기 돌고 이러진 않습니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던 고민이 이상한 게 아니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제 과거부터 오랫동안 쌓여진
기질에 이제 환경적인 게 더해져서 나라는 인간이 만들어졌구나. 뭐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구나 하면서 이제 좀 마음의 위안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마음의 짐이 하나씩 있겠죠. 요즘에 우울증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네네. 우울증에 대해서도 정 기자가 의사한테 따로 취재한 게 있다고요? 네네. 우울증을 이제 경희대학교 백종우 교수님이라는 이제 분께 인터뷰를 진행을 해서 우울증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우울증 증상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울증에 대한 오해라든가.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일단 우울감이랑 우울증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내가 뭐 옷에 갑자기 뭐를 쏟아서 되게 옷이 더러워졌다 이러면은 아 내가 이거 아끼는 옷인데 하고 예. 우울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죠. 이제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이 돼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뭔가 더 이상 신체 활동을 못하겠다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너무 뭐 자살 시도 충동이 든다든지 해서 좀 심각한 일상생활 장애를 초래하면은 이제 그때서 이건 우울증이다라고 좀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울증 유전입니까? 우울증이 유전이다. 이거는 유전적인 경향이 있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거를 유전이라고 유전 질환으로 이제 분류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울증은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우울증 걸린 사람은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 거다. X입니다. 그건 아니고. 네, 우울증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이제 마음의 감기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뭐 누구가 뭐 마음이 약해서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건 그 사람에게 더 상처고 실제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우울증 자가 진단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나오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항목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는 없고 제가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네. 저는 아주 맑음으로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6점인가 나왔더니 6점. 6점이면 거의 우울증이 아니라 정말 굉장히 쾌활하신 분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도 우울감을 느껴보신 적 없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우울한 걸 풀거든요. 어떻게 푸시나요? 밖에 있는 제작진들한테 풉니다. 막 욕하고 막. 정신 차려! 이렇게. 그러면 스트레스가 다 풀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내 생각에 사람들은 땡땡땡. 네네. 이거를 병원에서 한번 해봐라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이게 부정적으로 글을 씁니까? 문장을 완성합니까, 이게? 뭐, 제가 이제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뭐, 딱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좀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생각에 사람들은 가끔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다소 공격적인 성향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공격적이다. 근데 네, 이게 뭐 직업에서 기인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쓰셨는데요? 가끔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 가끔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 네네. 사람들은?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공격적인 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문장 하나로 한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검사에서도 이제 수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했더니 합쳐서? 공격적인 성향이 조금 있다. 예. 오늘 저한테 전혀 공격적이지 않는데. 그럼요. 예. 전 바로 받아치거든요. 저한테 공격하면. 저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미술 테스트. 네, HTP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제 집, 나무, 사람을 그려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바탕으로 이 사람은 뭐 성격이 어떻다, 트라우마가 있다, 아니면은 뭐 자기 중심적이다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거겠죠? 이거는 뭐 전문가들께서 판단하시는 거라서 예. 제가 뭐 어떻게 다른 검사가 말씀드리기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로르샤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하지 않은 검사 가운데서도 뭐 그림을 보고 상황을 뭐 이런 것 같다라고 묘사하는 검사 아니면은 뭐 단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검사 뭐 이런 많은 검사가 있는데 저는 전부 다 진행하지는 않았고 이 3가지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예. 내 정신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 혹은 병원 가기 전에 도움을 요청할 것 이런 건 없습니까? 바로 병원 가기 좀 부담스러운 분들.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이제 검사를 해보시고 문제가 좀 있는 것처럼 나왔다 싶을 때는 뭐 자가 진단 같은 거 한번 해보시고. 네, 맞습니다. 뭐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혹은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이런 데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권유를 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을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한 번씩 우울증 자가진단 테스트 인터넷에 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 16문항인데요. 그렇죠? 크게 6문항.
네, 뭐 근데 검사를 올려놓은 이제 병원마다 아니면은 사이트마다 달라요? 조금씩 좀 네.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자가진단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네.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이제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듯이 그럼요. 예. 마음이 아프면은 쉽게 좀 정신과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정신과 치료 기록이 있으면 취업이 어렵다 혹은 뭐 보험이 거부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외국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나라가 50대 이상은 우울증을 치료하면서 20대 이하는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의아해하는데 이게 취업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취업할 때 이게 제한이 될까봐. 근데 일반 기업의 경우 우울증 치료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절대 알 수가 없고요. 되게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국가정보원, 청와대 경호원 등 정말 일부 직종에서만 정신건강 기록을 요구합니다. 근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진료 내역을 발행할 때도 산부인과, 정신과 이 두 개는 빼고 발행을 하게 돼 있고요. 밖으로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의혹이 나오는 이유는 과거 옛날 기사 중에 보험회사에서 뭐 불법으로 조회를 했다느니 아니면은 뭐 그런 내용의 기사를 보시고 그게 뇌리에 남아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씀이죠? 네네,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또 병원에서도 이런 기록을 또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되니까 그것도. 네, 당연히. 병원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안심하고 아까 우리 정 기자 말한 것처럼 몸이 아플 때 병원 가는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 병원 가는 건 당연하다. 이런 인식이 빨리 다들 심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이 기사 쓰고 나서 댓글도 많이 달렸을 것 같은데? 좀 메일 같은 게 많이 왔는데. 메일, 예. 네, 제가 이제 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취재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정말 개인적인 용도인 것처럼 똑같이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센터인지 숨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센터 어딘지 알고 싶다. 저 거기 너무 도움 받고 싶은데 거기 괜찮은 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왔는데 제가 알려드리지 못했어요. 사실. 왜냐면은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좋은 상담사라는 게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상담사가 가장 좋은 상담사고 또 저한테는 좋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께는 약간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자격증이 없는 상담사 아니면 뭐 선결제 뭐 10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시는 상담사. 돈부터 밝힌 사람들. 네. 이제 그런 경우만 피하시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 나는 상담사가 여성이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거에 대해 좀 잘 아시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고 상담사를 정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나약한 사람이라는 편견이 아직 있습니다. 네가 나약해서 그렇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뭐 살 날이 많다. 이런 식으로 우울증 환자에게 얘기하는 건 이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소중한 사람과 가족에게 내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될 수 있는 거를 꼭 깨달으시고 정서적인 지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과를 찾는 건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독감을 앓을 때 병원을 찾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